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컬럼 2회차에 보니까 신병철 님이 1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단칼에 끝내는 투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기사도 쓰고 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여러 통계치를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큰 흐름을 훑어본다는 측면에서 자주 들러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과 에코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 통계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의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스에서 대출금리 파트에 들어가면 예금 금리부터 해가지고 콜금리, 기준금리 등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대출 금리를 보자면 과거 80년대 초반까지는 금리가 20% 수준이었어요. 2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후에 2,400만 원으로 불려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2금융권에서는 30%에 달하는 이자를 주고는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솟아오른 때가 외환위기 당시였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기업 대출금리이고 빨간색은 가계 대출을 해줄 때 받는 이자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다시 말해서 돈 빌려오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개의 통장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 가면서 노후를 대비해 왔죠. 고달팠지만 노동의 대가를 통해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높았을까요? 수급의 논리 때문입니다. 자, 2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가열찬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던 때였어요. 두 자리 숫자의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웠던 시절입니다. 제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과 더불어 공장 부지가 필요했죠. 돈을 얻어 쓰는 대가로 높은 이자를 주어야 했으며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이 모자랐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과거와 같은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덩치가 커지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울러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민소득 통계를 잠깐 들여다봅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건설 부분이 현재 약 6%의 비중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10% 내외였는데 계속해서 줄어든 결과입니다. 제조업은 계속해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가장 파이가 큰 부분이죠. 실물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에요. 커가는 만큼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도 성장기가 지나면,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 금리는 낮아집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는 1% 수준입니다. 2천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어 놓아도 이자 수익은 40만 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이자보다 높으므로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 때문에 내 자산이 깎여 나갑니다. 임금 상승은 더디고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면 우리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덜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령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지금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뛰면 같은 돈으로는 반마리밖에 사 먹지 못하죠. 생계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에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자, 이것이 인플레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물건 가격이 뛴으로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를 뛰어넘는 소득을 올려야만 합니다. 최소한 인플레는 방어를 해야만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근간에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자 수준이 금리와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제가 편의상 단칼에 리본 모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경제는 복잡계라서 이처럼 단순화하면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만약 현재 최고 금리 상황이라면 인플레도 동반 상승한 상태이며 원달러 환율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을 겁니다. 수출이 잘 되어서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많아지면 수급에 의해서 미국 돈의 가치는 하락하죠. 그래서 환율 하락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돈 1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대략 1,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 비율이 900원이 된다면 그만큼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 것이고 달러화의 가격은 떨어진 셈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라서 대체로 환율 하락기에 호경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에 나선다면 낮은 금리를 주고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죠. 고금리로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면 벌어들인 이익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게 될 겁니다. 또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솟구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유발되고 결국에는 상권이 퇴락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단칼에 리본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덱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패러다임에서는 노동소득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분들에게 금융투자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설파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주식 투자로 부를 이뤄본 사람이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또 성공한 누군가가 투자에 대해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도박이요. 아무 때나 사고 팔면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벌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입니다. 속칭 말해서 단타는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반드시 필패하는 게임입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라고 할지라도 실속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